강남의 최고급 명품 세탁소 화이트 클린. 한세리는 갓 들어온 샤넬의 흰색 트위드 드레스를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매만지고 있었다. 스팀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말을 잃어버린 후 그녀의 세상은 소리 대신 감촉과 냄새와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딸랑. 가게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진한 향수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몰고 들어온 것은 권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유나는 권씨 가문의 골칫덩거리 막내딸이자 이 구역의 악명 높은 트러블 메이커였다. 어머, 저기 좀 봐. 아직도 저 번거리 여기서 일하네.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듣는 이의 마음을 베었다. 세리는 못 들은 척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분노나 슬픔 대신 단단한 무관심의 벽을 쌓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유나는 방금 쇼핑을 마친 듯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망고 주스를 마시다가 세리가 들고 있는 하얀 드레스를 발견했다. 어머, 저거 우리 엄마가 이번 파티 때 입으려고 주문한 드레스 아니야. 그녀는 성큼성큼 세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유나의 손에 들려있던 노란 망고 주스가 하얀 드레스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백의 드레스 위에 끔찍한 노란 얼룩이 번져나갔다. 어머나 세상에. 유나는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야, 벙어리, 너 눈 없어. 이게 지금 얼마짜리 드레스인 줄 알아. 그것은 너무나도 뻔한 적반하장이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당당한 눈빛에 유나의 자존심이 상했다. 뭐야, 저 눈빛은 네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감히. 유나의 친구들이 그녀의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번거리 주제에 눈빛만 살아서는. 쟨 원래 저래. 불쌍한 척하면서 사람들 동정심 유발하는 게 특기잖아. 세리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글씨를 써내려갔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부딪히신 겁니다. 그 글씨를 본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정말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그녀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내 드레스를 망쳤으니 나도 네 옷을 망가뜨려야 공평하겠지. 얘들아, 저 연옷 벗겨.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이 세리의 낡은 유니폼을 잡아찢으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 가게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동자. 권태하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옷을 찾으러 이곳에 들른 참이었다. 그의 등장 하나만으로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권씨 가문의 절대 권력자 권태하. 다에테하 오라버니.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태하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자. 짐승들의 공격 앞에서 유일하게 겁먹지 않고 당당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는 저 말없는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단 기묘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무세운 일이냐고 물었다. 그게 이 번거리가 제 드레스를 망가뜨리고도 사과를 안 해서. 세리는 다시 수첩에 글씨를 썼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잠시 유나의 오만한 얼굴과 서리의 맑고 정직한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왜 그랬는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기로 했다. 그는 유나를 향해 말했다. 이 가게의 모든 손실은 내가 보상하지. 그리고 당신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유나와 친구들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찾아왔다. 가게 안에는 이제 태아와 설이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태아는 설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수첩을 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바닥 안쪽에 새겨진 아주 희미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을, 별 모양의 흉터,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자동차 사고,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린 여동생의 작은 손. 그 손바닥 안에 있던 똑같은 모양의 흉터,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별 모양의 흉터. 그것은 지난 20년간 권태아의 삶을 지배해온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동생 권신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니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는 그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동생의 흔적과 재회한 것이다. 그날 밤 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말 없는 소녀 한세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당당했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있던 그 작은 별,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그의 영혼이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동생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김 집사를 시켜 한세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몇 년 전 홀연히 나타나 허름한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태아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비즈니스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김 집사를 통해 한세리에게 그 파티에 임시 서빙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그녀를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다. 설이는 망설였다. 그녀는 권태아라는 남자가 불편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 파티 당일, 권 씨 가문의 저택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설이는 하얀 셔츠와 검은 조끼에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쉴 새 없이 음료와 음식을 날랐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권유나는 그런 설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저 벙어리 아니야. 제가 여긴 어쩐 일이지. 설마 여기서도 서빙 알바. 그녀는 일부러 설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섰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척 와인잔을 든 다른 서버의 팔을 툭 쳤다. 와장창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붉은 와인과 음식물,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설이의 유니폼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유나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네가 워낙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니니까 내가 미처 보질 못했네. 칠칠치 못하기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닥의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태아가 나타났다. 그는 유나를 얼음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설이의 유니폼에 묻은 와인 얼룩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일개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더러워진 옷을 닦아주고 있는 광경.
파티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유나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 집에서 태아가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 손님에게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는 서리의 피나는 손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소. 서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서리는 정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권태아,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기 있었군. 태아가 그녀의 옆에 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아이도 당신처럼 말이 없었어.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강인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의 손바닥에도 당신과 똑같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 서리는 숨을 멈췄다. 바로 그때였다. 태아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랜 지병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서리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의사의 딸이었다. 비록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지난 20년간 권태아의 삶을 지배해온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동생 권신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니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는 그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동생의 흔적과 재회한 것이다. 그날 밤 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말 없는 소녀 한세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당당했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있던 그 작은 별.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그의 영혼이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동생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김 집사를 시켜 한세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몇 년 전 홀연히 나타나 허름한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태아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비즈니스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김 집사를 통해 한세리에게 그 파티에 임시 서빙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그녀를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다. 서리는 망설였다. 그녀는 권태아라는 남자가 불편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 파티 당일 권 씨 가문의 저택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서리는 하얀 셔츠와 검은 조끼에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쉴 새 없이 음료와 음식을 날랐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권윤아는 그런 서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저 번거리 아니야. 제가 여긴 어쩐 일이지. 설마 여기서도 서빙 알바. 그녀는 일부러 서리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섰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척 와인잔을 든 다른 서버의 팔을 툭 쳤다. 와장창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붉은 와인과 음식물,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서리의 유니폼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유나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네가 워낙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니니까
내가 미처 보질 못했네. 칠칠치 못하기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닥의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태아가 나타났다. 그는 유나를 얼음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서리의 유니폼에 묻은 와인 얼룩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일개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더러워진 옷을 닦아주고 있는 광경. 파티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유나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내 집에서 태아가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 손님에게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는 서리의 피나는 손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소. 서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서리는 정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권태하.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기 있었군. 태아가 그녀의 옆에 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아이도 당신처럼 말이 없었어.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강인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의 손바닥에도 당신과 똑같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 서리는 숨을 멈췄다. 바로 그때였다. 태아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랜 지병이오.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서리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양어머니는 비록 가난한 세탁소를 운영했지만 사실은 몰락한 한의사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 지식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맥을 짚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했다. 심장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지병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공을 아주 조금 그의 몸속으로 흘려보냈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 순간 태하의 거친 호흡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지독한 통증이 사라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저택의 어두운 창문 너머로 최경희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사레가 번뜩이고 있었다. 소뜨하진 진미본 랑저 띠뚝 중바 권태하의 마음속 폭풍은 한셀이라는 존재로 인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녀가 자신의 지병을 단순한 접촉만으로 잠재웠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한 세탁소 집 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는 최경희와 권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경희와 윤아는 파티에서의 굴욕 이후 분노와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태아가 노골적으로 세리를 감싸고 도는 태도는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최경희가 딸에게 차갑게 말했다. 저 벙거리 계집애를 이 집에서 영원히 치워버려야 해. 그것도 아주 비참한 방식으로. 그들의 악마 같은 계략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세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망고 알레르기였다. 며칠 후
저택에서는 둘째 아들인 권진우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유나는 파티를 위해 자신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름다운 생크림 케이크. 하지만 그 하얀 크림 속에는 곱게 갈아 넣은 망고 퓨레가 숨겨져 있었다. 서리 언니. 유나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내가 언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이거 먹고 우리 화해하자. 응, 서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조각을 포크로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케이크가 혀에 닿는 순간 서리의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나고 기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컥, 격.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세상에서 서리 언니 왜 이래?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태하였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의자까지 내동댕이 치며 일어나 쓰러지는 서리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이사를 불러. 그의 절규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그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그녀를 직접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차는 총알처럼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병원 응급실. 서리는 응급처치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녀가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는 동안 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보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그 별 모양의 흉터를.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현실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20년 전 내 여동생 권신혜의 실종 사건, 그리고 5년 전 한셀이라는 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모든 기록.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의사 관련자 전원을 다시 찾아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끝낼 시간이다. 그의 방역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망고 케이크 사건 이후 권 씨 가문의 저택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하는 아들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음식과 약은 김 집사와 그의 직속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 박유진은 자신의 방에 감금된 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최경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실패를 통해 더 이상 어설픈 방법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대담하고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유나의 만성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담당 의사는 최경희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가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신장 기증자는요. 아가씨의 혈액형은 RH 음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도 같습니다. 최경희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척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혹시 그 아이도, 한셀이 그 아이의 혈액형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의사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믿을 수가 없군요. 한셀이 양 역시 RH 음성입니다. 조직 적합성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날 오후 최경희는 한셀이가 머물고 있는 병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딸의 일에 대해 눈물로 사죄했다.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네. 다 내 죄야. 그녀는 서리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세리야,
유나는 내 유일한 동생 아니니 제발 우리 유나를 살려다오. 내 신장을 조금만 나눠줄 수 없겠니? 서리는 기가 막혔다. 아들을 죽이려 했던 여자의 어미가 이제 와서 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싫습니다. 서리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 딸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최경희는 순간 본색을 드러낼 뻔했지만 가까스로 분노를 억누르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좋아.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날 밤 서리의 양어머니 송여사가 홀로 살고 있는 시골집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다음 날 서리가 병원에서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경희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에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창고에 손발이 묶인 채 갇혀있는 송 여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엄마, 자, 선택해라 한세리. 최경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 신장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저 늙은이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서리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핏기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증할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최경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신장 기증 동의서를 서리의 눈앞에 내밀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꽝!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태아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사람을 건드려. 그는 최경희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다. 이 악마 같은 년, 다의 태하야. 닥쳐. 당신이 내 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도 역겨워 죽겠는데 이제는 내 동생의 어머니까지 위협해. 그는 김 집사를 불렀다. 이 여자 당장 내 서재에 가둬. 그리고 송 여사님을 구출할 팀을 당장 꾸려. 최경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서리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태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우리 엄마, 무사한 거죠? 그렇죠. 내가 반드시 구해올 거요. 태아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서리는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이 이제 곧 끝날 것임을 예감하며 최경희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돌아간 후 권씨 가문의 저택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기묘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리의 양어머니 송여사는 태하의 경호팀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어 최고의 의료진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범죄의 주모자인 최경희는 자신의 방에 완벽하게 감금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는 일뿐이었다. 강태하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20년 전의 사건, 기록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이 거대한 퍼즐에 매달려 있었다. 서리 역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자였다. 그녀의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때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다. 기억나요? 어느 날 밤 서리가 나직이 읊조렸다. 아주 어릴 때 늘 저를 재워주시던 자장가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맑고 고운 목소리. 그녀의 단편적인 기억을 토대로 태하는 20년 전 자신의 집에 고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의 조사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펼쳐졌다. 첫 번째 단서. 그것은 돈의 흐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 신혜가 실종된 직후 최경희의 해외 비밀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포착되었다. 두 번째 단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사건 당시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의사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그들은 사건 직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단서. 바로 한세리 자신이었다. 그녀의 희귀 혈액형,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 태아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꿰어 맞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시켜 20년 전 병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늙은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다. 그녀는 사건 당시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다. 태아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태아가 그녀의 가족에게 평생의 안위를 약속하고 최경이라는 거대한 악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자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2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최경이 그 여자가 사모님의 링거에 몰래 무언가를 주사하는 것을요. 태아의 주먹이 부서져라 쥐어졌다. 그리고 그 여자는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 씨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기 씨의 손에는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씨가 입고 있던 베네 저고리에는 신혜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과 유괴였다. 최경희는 자신의 딸 유나를 권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태하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의 동생 신의 세리를 훔쳤던 것이다. 그리고 유나의 신장을 위해 20년 만에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증언을 듣고 돌아오는 차 안, 태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깊고 차가운 허무와 살해의 경계였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곧장 최경희가 갇혀있는 서재로 향했다. 이제 모든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최경희 씨. 그는 간호사의 영상 증언과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그녀의 눈앞에 던져놓았다. 최경희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다 했어. 그 잘난 내 어미도 내 손에 죽었고 그 재수 없는 내 동생년도 내가 내다 버렸어. 그런데 어쩌지? 20년이 지난 지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증거 목격자 그런 것들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다. 나는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될 몸이야. 너는 내 아들 유나의 신장이나 조용히 바치고 사라지면 돼. 그렇습니까? 태화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지독히도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잘난 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는 서재의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전원을 켰다. 화면 속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유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의사 한 명이 서 있었다. 권유나 씨, 의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청부업자에게 흘러 들어간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전혀 그 모든 광경을 최경희는 넋이 나간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딸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유나야, 내가 어떻게...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술 당일. 병원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와 희망의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세리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몸 일부를 떼어내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복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현실. 그것은 마치 잔인한 농담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양어머니 송여사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 준비 다 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 했다.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권태하였다. 그의 차갑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동자. 부디 행복하세요. 그녀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순간이었다. 쾅! 수술실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듯 열렸다. 수술 중지해.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 권태아가 법무팀과 병원 보안팀을 이끌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권권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수술을 집도하려던 의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 수술은 사기다. 태하는 자신의 변호사가 내민 긴급 수술 중지 가처분 신청서와 박지민에 대한 체포영장을 병원장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범죄의 공범이고 그는 집도의의 멱살을 잡아챘다. 최경희에게 얼마를 받았나? 내 동생의 목숨값으로. 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술실 밖 대기실. 최경희와 권윤아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곧저 벙어리의 신장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올 게다. 최경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그러면 너는 건강을 되찾고 나는 이 집의 완전한 안주인이 되는 거지. 엄마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태아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꽁꽁 묶인 간호사 박지민과 사색이 된 의사들이 서 있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어머님. 태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최경희의 앞에 태블릿 PC 하나를 내려놓았다. 화면 속에는 늙은 간호사가 눈물로 모든 것을 증언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20년 전의 진실. 최경희는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악마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범죄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 꼬리를 잡힌 것이다. 20년 전의 진실. 이제 이야기해 보시죠, 어머님. 강태아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의 공기를 갈랐다. 태블릿 PC 화면 속에서는 20년 전의 간호사가 눈물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 최경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교진말. 그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 거짓을 구하는 개야. 태하야,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런 미친 늙은이의 말을 믿고 이 어미를 의심할 수가 있어? 어머니, 태하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어머니였던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내 아버지를 유혹해 이 집안에 들어온 기생충에 불과했지. 뭐라고? 증거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요. 태하는 두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다. 20년 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최경희의 해외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그 돈의 출처는 권씨 가문의 숙적인 한 라이벌 기업이었다. 이건 뭐라고 변명하시겠소?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살해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말할 셈이요. 최경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내가 다 했어. 그 잘나고 순진해 빠진 내 어미.
내가 죽였다. 그리고 그 재수없는 내 동생년도 내가 내다 버렸어. 그녀의 끔찍한 고백에 옆에 있던 권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경희는 딸에게 악을 썼다. 나는 단지 내 딸인 네가 저 천한 것들 대신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그 갓난아이의 신장까지 떼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신장. 그 한마디에 태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의 만성 신부전증, 그리고 세리의 희귀 혈액형. 20년 전 그녀는 단순히 세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신장을 적출해 자신의 딸에게 이식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세리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마취에서 막 깨어난 서리가 휠체어에 앉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자신의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말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 이복 동생을 위해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할 뻔했다는 사실까지. 아, 그녀의 입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리의 모습을 본 최경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전현이야, 저 재수없는 년이 모든 것을 망쳤어. 죽어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다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숨겨두었던 작은 과도를 꺼내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위험해. 태아가 몸을 날려 서리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수십 년간 권씨 가문을 지켜온 늙은 집사 김 집사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태아와 서리를 보호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과도가 김 집사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다. 김 집사님, 도리언님과 아가씨께서 무사하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순간 병원 복도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최경희와 유나를 그 자리에서 제압했다. 이거 놔난 죄가 없어. 아여마 여마. 두 모녀의 추악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복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늙은 집사와 충격에 빠진 남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20년간 그들을 짓눌러온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병원 복도의 소라는 마치 한바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최경희와 권윤아는 살인교사 및 납치 상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김 집사는 다행히 응급수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아와 한세례는 텅 빈 복도에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로질러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남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안도감보다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태아는 그룹의 모든 일을 뒤로 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하나뿐인 동생 권신의 한세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최경희가 남긴 모든 흔적들은 집안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 그녀의 방, 그녀의 물건, 그녀의 사진. 모든 것이 마치 처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태아는 자신의 집을 동생을 위한 완벽한 성욕으로 만들고 싶었다. 서리는 아니,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 신혜를 되찾은 그녀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20년간 살아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 그리고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받았다는 죄책감.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함께 보며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진 기억나? 그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내 살백이 태아가 갓난아기인 신혜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네가 태어난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오빠였지. 네오는 유난히 별을 좋아했어. 밤마다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노래를 불렀지. 엄마가 만들어준 저 별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고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신혜의 것과 한 쌍을 이루는 펜던트였다. 나는 맹세했었어.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 별처럼 늘 너의 곁에서 빛이 되어주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너를 잃어버렸고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었다. 태하의 지극한 보살핌과 할아버지 권일성 회장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신혜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다쳤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김 집사가 의식을 되찾은 날이었다. 아가씨, 김 집사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신혜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늙은 아이처럼 오열했다. 이렇게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충직한 눈물을 보며 신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태아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정원의 작은 별 모양의 화단을 만들어 주었지. 기억나니? 그가 부드럽게 묻는 순간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신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20년 만에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태아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동생을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상처의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남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10년 만에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권씨 가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의 주문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한세리 아니 권신혜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색을 되찾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년간 닫혀있던 그녀의 성대는 쉽게 열리지 않았고 오랜 트라우마는 밤마다 그녀를 악몽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오빠와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 강퇴하는 그룹의 모든 일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동생의 회복에만 전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언어 치료사와 심리 상담사를 집으로 초빙했다. 신혜의 방은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백 가지의 아로마 향과 부드러운 음악으로 채워졌다. 신혜는 어린아이가 다시 말을 배우듯 천천히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내뱉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의 가장 큰 치료제는 다름 아닌 미술이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둡고 절망적인 색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과 푸른 초원,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채워져 갔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세상 밖에서는 최경희와 권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끔찍한 범죄는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경희는 살인교사 및 아동 유괴 상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유나 역시 공범으로 10년이 넘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몰락과 함께 권 씨 가문을 둘러싼 모든 어둠이 걷히는 듯 했다. 몇 달 후 신혜는 이제 제법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어두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던 날, 태아는 그녀를 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조용한 추모공원이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은 태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옆에 선 동생의 손을 잡았다. 신혜야, 내 오빠,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평생 너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게. 다시는 네가 혼자 아파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것은 20년 늦은, 그러나 그 어떤 맹세보다도 무겁고 진실된 오빠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 권 씨 가문의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기도 해. 그룹의 지분 절반은 너의 몫이야. 원한다면 언제든지 경영에 참여해도 좋아.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신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저는 경영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은 뭐지?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제 상처를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권 씨 가문의 이름으로 거대한 자선재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처럼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미술치료센터를 여는 것. 자신의 아픔을 통해 배운 치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어주는 것. 그녀의 꿈을 듣는 동안 태하의 눈에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의 동생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래. 태아가 벅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오빠가 너의 그 위대한 꿈을 평생 지원할게. 두 남매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20년의 긴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완벽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하늘 위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평온한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야.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통유리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벽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림이 걸려있는 아름다운 곳. 별빛 아동 미술치료센터. 권신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그녀의 꿈의 성이었다. 오늘 그 성에 공식적인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작은 별이 하나씩 있습니다. 단상에선 신혜가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어두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킨 눈부신 빛 그 자체였다. 때로는 그 별이 상처와 슬픔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름을 걷어내고 아이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객석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은 권태하와 권일성 회장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 차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신혜는 곧바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녀는 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찰흙을 빚으며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오후가 되고 태아가 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동생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어바, 오늘 정말 멋졌어, 신혜야.
두 사람은 센터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올라갔다. 하얘질 역의 서울 하늘은 붉은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이곳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혜가 말했다. 마치 20년의 악몽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이제 악몽은 끝났어. 태아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앞으로는 좋은 꿈만 꾸게 될 거야. 오빠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별 모양 펜던트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혜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이제 우리 별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로를 비춰줄 테니까. 두 개의 별 펜던트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남매의 심장이자 영원한 약속의 증표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상처는 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별은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어 세상 위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